안녕하세요. 아무리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일 때문에 인생이 뒤집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때때로 시련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앞에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 사연이 마냥 남일 같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에 공감해 주시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하나뿐인 외동딸을 위해 숨 쉬듯이 최선을 다해 살아온 여자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하늘에 있는 별도 따주고 싶은 심정이라 버텨온 것 같아요. 원래 저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는 바람에 아빠랑 남동생 둘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장녀였기 때문에 아빠가 회사에 가시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돌봤죠. 비록 서툰 솜씨이기는 했지만 동생들이 학교에서 소풍을 가게 되면 직접 계란말이와 김밥을 싸줬어요. 분명 엄마의 손길처럼 깔끔하지는 않았을 텐데 동생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동생들의 컨디션이 나빠 몸살이라도 걸리게 되면 직접 따뜻한 차와 죽을 끓여 병간호를 했습니다. 언제나 집안일이 밀리지 않도록 설거지와 청소도 정성을 다했죠. 솔직히 아빠도 엄마랑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기색 없이 우리 삼남매를 챙겨주시는 게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저의 두 동생 역시 속 썩이지 않고 제 말을 잘 따라주더군요. 누나, 숙제는 다 끝냈는데 혹시 틀린 부분 있는지 봐줄 수 있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보기는 했는데 자신이 없네. 이번에 알려주면 다음번에는 내가 알아서 응용해볼게. 누나 피곤한 거 다 아는데 귀찮게 해서 미안. 너는 무슨 그런 사과를 하는 거야. 공부하느라 질문하는 거면 얼마든지 말 걸어도 돼. 오히려 나는 지금 네가 기특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인데? 다음번에도 모르는 부분 있으면 다 물어봐. 내가 네 누나인데 귀찮아할 리 없잖아. 비록 우리는 이혼 가정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잘 지냈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막 청춘을 누리려고 할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생기고 말았어요. 사실 아빠가 그 당시에 많은 나이도 아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대장암 투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차라리 어떤 증상이 있어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면 마음의 준비라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빠도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이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하필 이 시점에 내가 대장암에 걸리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지금이라도 검사 결과가 바뀐 거라고 전화가 왔으면 좋겠어. 아직도 어린 너네를 두고 내가 벌써 아플 수는 없는데. 아빠, 그래도 증상이 따로 없었던 거라면 어떻게든 다시 나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대로 좌절하지 말고 다 같이 힘내봐요. 아직 아빠 눈에는 저희가 어려 보이겠지만 얼마든지 아빠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릴게요. 아무리 우리 삼남매가 이 상황에 충격받더라도 당사자만큼 타격이 클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어떻게든 의연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동안 가장 노릇하셨던 데다가 우리 삼남매의 기둥이셨으니 집안 분위기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원래 동생들의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온 집안이 시끄러웠는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거운 침묵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솔직히 거실에 있는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애써 긍정적이려고 마음을 다 잡아도 암이라는 건 두려움이 컸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삼남매끼리 눈이 마주치면 울음이 터질까봐 서로 모르는 척 지내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우리 삼남매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멋진 존재셨거든요. 그런데 워낙 편찮으셔서 그런지 어리광 피우듯이 약한 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사람이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힘들 때도 아빠는 어디 떠나지도 않고 버팀목이 되어주셨잖아요. 이제는 바톤 터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괜히 마음 약해질 필요 없어요. 지금도 아빠는 저한테 자랑스러운 존재예요. 됐다. 그런 말 다 나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잖아. 지금 이렇게 살이 빠지고 짐덩어리 신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랑스러울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나 혼자 너네 키우느라 제대로 역할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는데 그까지 이렇게 부담만 안겨주는구나. 결국 저는 아빠를 지키기 위해 일찍 철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친밀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연애하랴, 놀러가랴, 젊음을 만끽하는 동안 저는 휴학부터 했거든요. 아무래도 아빠 대신 가장 노릇을 해야 했으니까요. 온갖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하며 아빠의 병원비를 보탰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카페에 출근해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돌리며 손님 주문을 외우느라 정신없었고요. 오후에는 학원에서 사무 업무를 보조하며 손목과 어깨가 빠지도록 컴퓨터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온갖 진상을 마주해야 했죠. 그나마 동생들이 번갈아 아빠를 간호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돈 버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누나까지 쓰러질까봐 걱정돼 죽겠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기는 한 거야? 아무리 돈 버는 일이 급해도 누나 몸도 신경 써야 돼. 지금 우리한테는 누나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곳인 거 알잖아. 별 걱정을 다 해. 너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몰라? 이 정도는 거뜬히 할 수 있으니까 괜히 마음 쓸 필요 없어. 일단 아빠부터 치료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너희야말로 병간호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이 많다. 지금에 이르러 돌아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젊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 버틸 수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몸이 억지로 버텨내고 있다고 해도 피곤 자체를 못 느끼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저한테 서운한 소리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점점 저도 지치더라고요. 혜원이 너는 왜 내 얼굴 보러 오지 않은 거냐? 네 동생들이 내가 자고 있을 때 들렀다는 말만 하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너 이제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왜? 더 이상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는 아빠는 필요 없는 거야? 아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동안 아빠 몇 번 찾아뵈러 갔는데 너무 곤히 주무셔서 얼굴만 보고 나온 거예요. 괜히 아빠 숙면 방해할 필요는 없잖아요.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 좀 이해해 주세요.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너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 알지? 그렇게 말만 번제르르하게 나를 위하는 척하지 마라. 진짜 네가 돈 벌고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제는 네가 뭔 말을 해도 믿을 수 없구나. 결국 저는 딱 한 번 아빠한테 전화가 왔음에도 받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3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진 못했기 때문에 아빠의 서운한 소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새벽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에도 진짜 많이 후회했고 지금도 후회하고 죽을 때까지 후회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냥 전화 받을 걸 그랬나 봐요. 도대체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나무라신 것도 아니고 그저 보고 싶어 하셨을 뿐인데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정신으로 이 후폭풍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동생들이 어쩔 수 없었던 거라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줘서 죄책감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스러웠는지 거실에 다 같이 이불 펴고 자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명씩 번갈아 집에 상주하면서 제가 혼자 땅굴 팔 일이 없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록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도 혼자 남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으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살며 무사히 졸업하고 회사에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만큼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데 아무리 저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더라도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때문에 결혼까지 가는 건 어렵더라고요. 분명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는데도 상대방의 부모님이 반대하시니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제 인생의 결혼 같은 건 사치라며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어렵게 살아온 저를 대견하게 생각해 주셨던 거래처 담당자분이 본인 아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고생해봤던 사람이야말로 다시 일어날 힘도 갖고 있는 법이거든. 우리 아들이 혜원 씨 같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면 나로서는 걱정할 게 없을 거야. 가족이라는 건 서로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해줘야 하잖아.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 되실 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터라 결혼까지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저를 껄끄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했어요. 아유, 그래도 이왕 결혼하는 거면 우리 아들도 장모 사랑 좀 받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예 지원 같은 건 바랄 수도 없겠네. 그동안 나도 우리 아들 결혼시킬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그림 많이 그렸는데 에휴, 다 포기해야겠어. 그동안 저에게 수많은 장벽이 있었던 터라 어느 정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워낙 저를 귀여워하고 시아버지도 예뻐해 주시니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반대하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면 저는 자연스럽게 빵을 굽거나 시리얼을 챙겼어요. 그리고 식탁 앞에 나란히 앉아 하루 계획을 가볍게 나눴죠. 솔직히 출근이라는 건 매일 같이 해도 적응되지 않고 울적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집 밖을 나서니 꼭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어요. 오죽하면 제 동생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이냐고 물을 정도였답니다. 누나, 진짜 이렇게까지 사람 얼굴이 환해질 일이야? 솔직히 우리랑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나 싶어서 섭섭해질 지경이라고. 도대체 매형이 뭐 얼마나 잘해주길래 이래? 누나만 보고 있으면 나도 얼른 결혼하고 싶다니까. 아, 맞아. 누나 진짜 어떤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털어놔봐. 당연히 누나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지만 이 정도로 변할 줄은 몰랐어. 솔직히 누나 보면서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누가 봐도 좋아 보여서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남부럽지 않은 신혼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저는 임신까지 순조롭게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저를 지극정성으로 챙겨줬고요. 동생들도 매일같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면서 든든하게 살펴주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지까지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아버님,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괜히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냥 이런 건 그이 시켜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도 충분히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애비가 아는 법이란다. 안 그래도 네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빈자리 많이 느낄 텐데 애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생각이 나겠어. 원래 애 가졌을 때 서러우면 평생 한이 된다고. 절대로 우리 며느리 마음고생하는 꼴은 못 보지. 심지어 시아버지는 제가 부담감을 느낄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분명 저를 생각해서 집 앞까지 찾아오셔놓고 그냥 문고리에 쇼핑백만 걸어두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직접 골라서 구매한 임산부 영양제와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곰국 파우치, 그리고 꽃 한 송이가 들어있었어요. 나름대로 저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끔씩은 저한테 다정하고 나스한 손편지까지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동스럽고 눈물이 났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임신하신 경험이 있는 시어머니보다 더 저를 생각해 주셨던 거예요. 너만 애 가진 것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임신인데 굳이 이렇게 요란 비울 필요는 없지 않겠어? 지금은 네가 처음이라 들떠있나 본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스스로도 주책 바가지였다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에휴. 만약 제가 진짜 남들한테 유세 부렸던 거라면 이런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수긍했을 겁니다. 하지만 얌전히 있다가 시어머니한테 잔소리 들으니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10달을 보냈기 때문에 굳이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온갖 축하를 받으며 딸을 낳고 나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원래 몸을 추스리자마자 회사에 복귀하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적응하는 부분에서 원치 않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혜원 씨, 기껏 복직해놓고 얼마 안 가서 둘째 핑계대고 사라지지는 않겠죠? 만약 그럴 거라면 미리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업무 분담할 때 공백 고려할 수 있잖아요. 아, 딱 한 자리만 비워도 힘들단 말이에요. 솔직히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장기 프로젝트에서 빠진 것도 아니었고요. 미리 임신을 계획한 다음에 성공한 만큼 팀원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휴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럿이 본인들 힘들었다며 날카롭게 나오니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텨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지만 저는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아깝지도 않아. 분명 당신도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열심히 살았을 거 아니야. 이제 우리 사이에 애도 있는데 그냥 관둬버리는 건 좀 그래. 당장은 힘들어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면 사람들도 마음 바뀔 거야. 사실 남편은 대놓고 난처하다는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워낙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물론 저도 같이 사는 남편이 반대하는 거라 눈치가 많이 보였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먼저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딸을 키우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이 아무리 불만스러워 하더라도 시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눈치 주지 말라고 선언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며느리한테 불만 표출하는 거냐? 내가 며느리가 벌어와야 하는 돈 부담해 줄 테니 괜히 사람 잡지 마라. 이미 네 애 낳느라 몸이 말이 아닐 텐데 서운하게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분명히 단단히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는다. 이 정도로 저를 헤아려 주셨으니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댁에 자주 방문하며 딸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단순히 효도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시아버지가 워낙 우리 딸을 예뻐해 주셔서 발걸음이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친정에는 구할 수 없는 육아 조언도 아낌없이 해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가슴이 뭉클해질 만큼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에서도 불만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거 하나까지 다 가르쳐줘야 돼? 이런 것쯤은 모성애로 알아서 습득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일일이 신경 쓰게 만드냐고 진짜. 아휴, 여러모로 한숨 나오게 만드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분명 내가 며느리 기죽이지 말라고 했지. 밖에 나가서 떳떳하게 하지 못할 말이면 며느리 앞에서도 하지 말라고. 당신은 드라마 보면서 욕할 자격도 없어. 그 스스로 먼저 돌아봐. 우리 아빠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무슨 가정교육을 지적하겠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저를 두둔해 주시고 시어머니의 입을 막아주셔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딸을 키우는 동안 5년이 훌쩍 흘러가 버렸는데요. 시아버지가 위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크게 나쁜 식습관을 갖고 계시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저를 다독여 주시기 바빴어요.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릴 건 또 뭔지 모르겠구나. 며느라가 네가 진짜 많이 놀랐겠다. 안 그래도 아버지를 암으로 잃었으니 걱정이 많겠네. 그래도 아직까지 나는 괜찮으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는 말거라. 결국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 병원 다니는 것부터 간병까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연히 시아버지는 고생스러울 거라면서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친자식이어도 병간호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네가 나를 감당하려고 하냐. 분명 너까지 많이 힘들어질 거야. 일단 너는 애 키우는 게 우선이잖니. 괜히 걱정하지 말고 내가 빨리 나을 수 있기만 바라면 충분해. 아니에요, 아버님.
이미 아빠가 어떻게 편찮아지셨는지 저는 다 봐왔잖아요.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굳이 저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뜯어말리셔도 제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나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울 기세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시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의지하기로 하셨어요. 그나마 우리 딸을 종일반으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무리 말기가 아니라고 해도 암투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아버지가 몸을 웅크리고 이마를 짚으실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결국 식사 중에도 숟가락을 몇 번 놓치시기도 했습니다. 역시 만만하게 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힘을 들이기 위해 정성껏 보살펴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어머니는 다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죽을 고비도 아니잖아. 벌써부터 이렇게 힘 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어차피 말기도 아니랬잖아. 그냥 내가 노인대학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게 눈꼴 시려운 거지? 차라리 솔직해져 봐라. 너만 병소발 드는 게 약 오른 거 아니냐고. 진짜 시어머니만 어디 다른 세상에 계신가 싶을 정도로 태평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까지 일에 치여 산다는 핑계로 시아버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른다고 해도 시아버지한테 진짜 가족은 남편이랑 시어머니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남일 보듯 하는 건지 황당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병간호를 자처했으니 본인들의 책임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다 떠맡긴 것 같았죠. 솔직히 제가 다 야속하고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인자하게 웃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라가 네가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이미 둘 다 딴 곳에 정신 팔려 있는데 내가 옥주 부린다고 마음이 오는 게 아니잖니. 괜히 눈앞에서 귀찮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 굳이 너도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저는 수술 후에 입도 못 대던 시아버지를 위해 직접 미음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크기만한 위장에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하루 5끼를 소량으로 드리면서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그나마 경과가 좋다고 하길래 안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집중해서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남편의 메신저 프로필을 확인하니 딸 사진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원래 남편은 이런 프로필 사진 관리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 없는 남자였습니다. 사실 딸 사진도 제가 올려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딸 사진을 내려둔 건지 의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나 당황스럽게 돌아왔어요. 당신 왜 정원이 사진 내려둔 거야? 그동안 너무 바쁘게 지내서 정원이 사진 내렸는지도 몰랐네. 뭐 대신 올리고 싶은 사진이라도 따로 있었어? 혹시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서 지우기만 한 거야? 내가 뭘 내리고 뭘 바꾸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괜히 바깥이라는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있네. 꼭 내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냐고. 그냥 이유가 있어서 내린 거라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남편은 무슨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것처럼 언성을 높였습니다. 심지어 표정까지 웃음기 없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치는 거라고 느껴지지는 않았죠. 솔직히 제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심지어 저는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 아버지 돌보느라 마찬가지로 바쁜 사람이잖아요. 굳이 저렇게 바깥 일하는 사람 방해한다는 식으로 반발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수상적 은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굳이 대문까지 열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전화길래 그래? 뭐 내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나누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길래 배우자조차 들으면 안 되는 기밀이 오고 가는 거야?
차라리 나보고 자리 좀 피해달라고 하지 그래. 좀 이상해 보였어? 지난번에 우리 회사에서 기밀이 유출되는 바람에 신경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 그냥 단순한 통화였으니까 마음 쓰지 마.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생길 텐데 당신 피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해해줘. 그나마 이때까지는 남편이 프로젝트에 신경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딸이 휴대폰을 만질까 봐 예민하더라고요. 당신 빨리 정원이 안 와. 분명 내가 기밀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하지 않았어? 왜 정원이가 내 휴대폰 만지게 그냥 놔두는 거야? 다음부터는 정원이 좀 잘 보고 있어. 그러라고 전업주부로 지내는 거잖아. 어머, 누가 들으면 내가 한참 동안 한눈 팔고 있었는 줄 알겠네. 애초에 정원이는 당신 휴대폰 잠금 풀지도 못할 텐데 뭘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신경이 곤두서서 애한테 뭐라고 할 정도면 프로젝트 끝날 때까지 나가서 지내.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딸이 기밀을 확인한다고 해도 뭐 제대로 읽을 수나 있겠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버 리액션을 선보이는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에도 뿌리지 않던 향수까지 구매를 하더라고요. 뭐야? 당신 설마 뭐 향수 뿌린 거야?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어서 꾸미는 건지 모르겠네. 그동안 당신이랑 알고 지낸 몇 년 동안 이런 모습 처음이야. 차라리 내 앞에서 그렇게 신경 쓰지 그랬어? 그냥 회사나 다니는 사람이 웃겨 죽겠네. 요즘 미팅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사람 만나는 건 좀 그렇더라고. 나도 안 하던 짓 하려니까 귀찮아 죽겠어. 그래도 사회생활인 거니까 감당하는 거지 뭐. 당신도 예전에 회사 다녔으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 사실 이런 남편의 행보는 하나씩 떼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러던 사람이 한꺼번에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시아버지한테 모든 신경을 빼앗겨서 몰랐는데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남편이 들려주는 말만 믿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컨디션이 괜찮았던 주말에 몰래 뒤따라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낯짝 두껍게도 20대 여대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몸인가 싶을 정도로 서로한테 달라붙어서 주변 시선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느끼한 말을 읊어대던지 구토가 다 날 지경이었어요. 도대체 파릇파릇한 여대생이 왜 남편이랑 그러고 있는 건지 의문스럽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대생을 안쓰럽게 생각해 줄 만한 자비 같은 건 베풀어 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둘의 대화에서 언제 이혼할 거냐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분명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둘의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난 거였죠. 그래서 저는 증거부터 남겨놓고 현장을 적발해버렸습니다. 진짜 더러워서 못 봐주겠네. 어떻게 딸 가진 아빠가 한참 어린 여자애랑 이러고 있어? 그동안 기밀 같은 건 없었던 거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믿은 거야. 한심하고 멍청하기는. 그동안 남편은 진심으로 저를 깔끔하게 속이고 있는 줄 알았나 봐요. 거의 제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고 있는 건지 그 여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나야 그렇다 쳐도 얘는 아직 창창한 미래를 갖고 있잖아. 잠깐 나한테 홀렸을 뿐인데 인생 망치는 건 너무 아깝지 않겠어? 제발 뭐라도 다 해줄 테니까 일 좀 크게 만들지 말아줘라. 그 정도는 고려해줄 수 있잖아. 결국 저는 무조건 법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뜯어내고 같이 살고 있던 집까지 갖는 조건으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를 뜯어내려고 했는데요. 어찌나 순해 보인지 몰라도 그것조차 남편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당장 이혼을 공개적으로 떠들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나이라 어리면서도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를 위해서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병간호를 했어요. 그런데 죽었나 살았나 싶던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네가 내 생일상 좀 거하게 차려줘라.
아무래도 내가 이번에 노인대학 친구들을 다 초대해야 할 것 같거든. 너도 알겠지만 내가 워낙 평판이 좋고 인정받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는 또 없겠더라고. 너 무조건 정성껏 준비해야 돼. 분명 제가 시아버지를 시어머니 대신해서 돌봐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이런 부탁까지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양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모두 숨겼습니다. 그저 걱정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친구분들을 초대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시아버지한테 지극정성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런지 본인도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진짜 친구분들을 많이 데리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정성을 들이고 있을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배달 음식만 세팅해 둔 상태였어요. 물론 배달 음식조차 왜 돈 들였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어머니의 노인대학 친구분들을 자리에 앉혀야 했어요. 나름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직접 공들인 음식이 아니라 티나게 배달 용기 그대로 상에 올려뒀다는 것부터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하시더라고요. 아, 며느라가야. 내가 분명히 귀한 친구들 데려올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 도대체 얼마나 정신없었길래 이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자리를 만드는 건 처음이라 당황스럽구나. 아예 콧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보일 정도였고 얼굴도 불그락푸르락 했는데요. 친구분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언성을 높일 수는 없으니까 이를 깎게 물고 침착하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애써 달래주시더라고요. 아유, 요즘은 우리 세대랑 또 다르잖아. 차라리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덜 미안하고 좋지 뭐. 괜히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고 어서 먹어보자고. 분명 맛집에서 시킨 걸 테니까 입맛에도 맞을 거야. 그렇게 자리에 겨우 착석해서 생신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주인공인 자리인 만큼 칭찬이 막 곳곳에서 쏟아지더라고요. 나는 수경이를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워. 원래는 이런 노인대학 같은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수경이가 권유해서 따라온 거야. 안 그래도 자기 남편 암투병 중이라 힘들었을 텐데 그런 티도 안 내고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아유, 그러니까 자기 남편 병간호하는 것도 정신없을 텐데 봉사도 꾸준히 다니잖아. 도대체 몸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뭐. 나라면 벌써 쓰러졌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같은 나이 친구라고 해도 아유 존경스럽다니까. 솔직히 시어머니의 본성을 아는 저로서는 비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시어머니가 축하를 만끽하고 있을 때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바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리를 뜨게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깜짝 카메라는 재미없다. 너는 아직 젊어서 그런 게 이런 자리에 뭐 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별로 웃음이 나질 않아. 나중에 친구들 다 보내고 너한테도 이야기 나눌 시간 줄게. 아유, 우선 방에 들어가 있어라. 만약 제가 방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기라도 하면 거의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일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제 편이 한 분 더 계셨잖아요. 바로 시아버지가 제 곁에 서서 시어머니를 마주 보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신 것 같더라고요. 직전까지 저를 째려보시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제가 정리해뒀던 증거 자료까지 보여주며 남편의 불륜을 폭로하셨습니다. 마누라가 숨기고 싶은가 본데 제 아들 진짜 이혼하게 됐어요. 글쎄 이놈이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랑 바람 피우는 바람에 마누라 대신 저를 제극정성으로 병간호해주던 며느리가 낙동강 오리알 됐지 뭡니까? 당연히 시아버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으로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내 생일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래 진짜?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어서 그러는 거야? 괜히 여기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나한테 따로 말하면 되잖아. 아유 제발 이러지 좀 마. 나는 그냥 사실만을 말하는 건데 뭐 어때서 그래? 당신도 친구들이랑 지속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려면 그렇게 가면만 쓴다고 될 게 아니라고. 솔직히 내 병간호는 당신은 손도 안 댔잖아. 다들 다 안다니 오해하고 있어서 나야말로 놀랐네. 시어머니는 애써 저와 시아버지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까지 저를 적극적으로 두둔해 주시고 시어머니는 병간호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해버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어요. 처음과 달리 시어머니를 향한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진짜 시어머니도 양심이 너무 없는 게 본인의 평판을 좋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는지 스스로 암투병 중인 배우자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말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이날도 생신 축하하는 내내 요즘은 간병인 따로 두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이 정도로 천사 같을 수 있냐는 칭찬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같은 공간에 제가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도 낯짝 두껍게 그 칭찬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 바람 피우다 걸린 사진까지 봤는데 아니 뭐 더 할 말이 없어? 분명 뭐라고 해야 할 텐데 그동안 봉사 다니면서 마음 다해 도운 게 아니라 허송세월이나 보내고 있었나 보지. 사실 시어머니는 평판을 중시하는 만큼 후원도 적지 않게 해왔고 남편도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바람 피운 상간녀도 시어머니의 후원을 받던 여자애더라고요. 물론 둘이 바람난 건 상간녀가 이미 성인이 된 이후였지만 선한 취지로 다녀야 하는 봉사와 후원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바람직하겠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를 향한 눈빛은 단순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넘어 경악스럽고 불쾌하다는 반응으로 모조리 바뀌었습니다. 아이 뭐야? 그동안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는 완전 호박씨 까고 있었던 거잖아. 이러면서 무슨 우리의 리더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어. 아이고 진짜 기가 막혀서 뭐라 말도 안 나오네. 제발 좀 깨끗하게 살아. 아니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 설마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단 말이야. 제발 내 말 좀 제대로 들어봐. 일부러 방치한 건 절대로 아니라니까. 설마 이렇게 좋은 날이 이렇게 망가질 줄이야. 아무리 시어머니가 본인은 몰랐다고 호소해도 친구분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를 떠나버리셨습니다. 거의 시어머니가 친구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들다시피 하는데도 뿌리쳐버리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망하게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거였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하셨거든요. 나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동안 껍데기만 충실한 선행하러 다니느라 정작 우리 가정을 망친 결과라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 그러게 왜 허황된 평판 만드느라 애썼던 거야. 그냥 우습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다고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어? 뭐 당신이 암에 걸렸으니까 나도 죽어봐야 한다 이거야. 여태까지 읽어왔던 내 인생 이렇게 다 쑥대밭이 됐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지금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시어머니는 아예 고함까지 빽빽 질러가며 땡깡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그런 초라하고 징그러운 모습이 시어머니의 본성이라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남편까지 그 자리에 소환하셨는데요. 남편은 도대체 왜 본인이 시아버지의 불호령을 맞닥뜨리게 된 건지 어리둥절하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쏴붙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거의 날아가듯이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한을 다 풀어버리겠다는 듯이 넘어뜨려 짓밟으셨죠. 아무래도 남편은 본인 어머니한테 혼쭐 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한지라 힘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랑 시아버지는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어차피 두 모자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이 나이 먹고 어머니한테 이런 취급 당해야 하나요? 분명 오늘 생신 파티할 거라고 기분 좋으셨잖아요. 혹시 저 옆에 애가 어머니한테 무슨 헛소리라도 한 거예요? 뭐 며느리 탓이라도 하고 싶은 거냐? 이놈아, 네가 사진까지 다 찍혀놓고 어디서 억울한 척이야. 아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했는 줄 알아? 도대체 왜 한참이나 어린애를 건드는 거야? 쪽팔려서 내가 원 살 수가 있어야지. 그제야 남편은 본인의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는 것을 알고 겁에 질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시어머니 생신 전에 남편을 닥달해서 뜯어먹을 돈과 명의까지 다 확보해둔 상태였어요. 이제 와서 남편이 뭐라고 한들 걱정할 필요 없었죠. 실제로 남편은 왜 비밀을 지키지 않았냐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한눈을 바라기로 써도 약속은 똑바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의리도 없는 년아.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속이 새까만 줄은 모르고 내가 미안해하고 있었으니 내가 바보 등신이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붙들고 난리라도 치려는 것 같았는데요. 시아버지가 먼저 제지하시더니 경고하셨습니다. 아이, 이놈의 자식이. 며느리는 잘못한 거 없으니 괜히 시비 걸 생각하지 마라. 네 엄마한테 먼저 증거 보여준 것도 나야 나. 분명 네가 잘못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건데 괜히 엉뚱한 애 잡으면 되겠냐. 네가 아무리 못난 놈이어도 이건 지켜야지. 사실 제가 한창 수상쩍어 하고 있었을 때 시아버지가 먼저 아예 뒤따라가 보라고 권유하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아버지는 제 편이셨던 겁니다. 꼭 친정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저에게 해주셨을 역할을 대신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본인이 친아들 아니냐며 눈물로 호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아들은 저예요. 어떻게 이 여자를 도와주실 수 있냐고요. 원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어떻게 이래요. 누가 들으면 제가 주워온 자식인 줄 알 거예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나는 이미 수술하고 회복하는 동안 죽다 살아난 기분이었어. 지금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가족 역할하지 못했던 자식이나 배우자는 없는 셈 치겠다고. 너도 애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게 저는 남편이 이제 와서 본인은 어떡하냐고 우는 소리를 내도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이미 한참 밑바닥을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뀔 일은 없었거든요. 이제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제가 온전히 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스운 일이 뭔지 아세요? 글쎄 전 남편 이놈은 그렇게 세기의 사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굴었으면 상간녀라도 지켜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심지어 상간녀는 전 남편보다 한참 어린 여대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전 남편은 상간녀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내 뒤에 숨어 있으려고 했지? 아니, 오늘부로 너도 한번 죽을 맛을 봐. 나는 우리 가족한테 다 들통나서 망했는데 너만 멀쩡하게 일상생활하게 납들 수는 없지. 어디 한번 그 나이에 인생 망하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라고.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도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간녀를 곤란에 빠뜨렸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간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학교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워졌기에 휴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아주 그냥 찌질한 놈이랑 지독하게 엮이는 바람에 인생 망한 거였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웃기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면서 어울려 놀았던 죗값을 치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전 시아버지도 전 시어머니랑 깔끔하게 이혼하셨습니다. 원래 전 시어머니가 구질구질하게 들러붙으려고 했는데요. 전 시아버지가 웃음기 없이 나지막하게 경고하니 깨갱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헤어지면은 서로 외롭지 않겠어? 아예 그동안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용서해줘. 앞으로 당신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내가 병간호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줘. 왜 자꾸 귀찮게 굴어?
남은 평판까지 다 깎이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나는 당신한테 아무런 감정도 없어. 실컷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괜히 들쑤실 생각하지 말고 거 얌전히 이혼하는 게 현명할 거라고. 그냥 본인이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굳이 저렇게 평판 갈릴 걱정할 필요도 없을 텐데 한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하는 딸을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남편의 빈자리를 크게 느낄까봐 많이 걱정했는데요. 동생들이 외삼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집에 놀러 오면 딸을 깨워주면서 공주님이라고 불러주고요. 일부러 연차까지 써가면서 어린이집에 데리러가 하루 종일 놀아주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딸은 입이 귀에 가서 걸려 행복해하죠. 사실 저에게 동생들은 언제나 챙겨줘야 하는 존재였는데 이렇게 든든하게 곁을 지켜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장렬하게 실패했을지언정 여전히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너네한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예전에 아빠도 고생 많이 하셨고. 근데 너네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아직은 딸이 어리다 보니까 따로 직장을 구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언젠가 워킹맘으로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아버지 댁에도 주기적으로 방문드리고 있어요. 사실 전 시아버지는 이제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전에 친정아빠를 허망하게 보냈던 한이 남아서 그런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리고 싶거든요. 내가 아들놈 잘못 키운 죄로 네가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는데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마누라도 떠나보내고 아들놈도 안 보고 사는 마당에 며느리 복 하나만은 자고 넘쳤나 보다. 그렇게 전 시아버지는 아직 수술하고 5년이 지나지는 않아서 완치 판정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앞으로도 무탈하게 시간이 흘러가주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답니다. 비록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으며 살아오기는 했지만 제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딸을 보면 사랑이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사랑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불씨가 꺼지지 않기를 응원할게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